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 후반의 한 여성입니다. 이 채널은 제가 아주 즐겨 듣고 있는 채널이에요. 유튜브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니 세상이 정말 너무나 신기해진 것 같네요. 아들이 소개시켜준 이 채널 덕분에 요즘 제 인생은 마냥 힘들지만도 않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저를 괴롭혔던 기가 막힌 일들을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어렵지는 않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는 중학교 시절 급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힘든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아버지는 엄마와 저 모르게 친구에게 빚 보증을 서주셨었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고 나서 그대로 빚을 떠안게 되셨더군요. 그 충격으로 인해 병을 얻게 되셨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 빚을 고스란히 엄마가 갚게 되면서 제 인생은 그때부터 힘들게 변해버렸어요. 중학생인 시절부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전단지 알바도 했고 집에서 하는 부업까지도 하면서 생활을 보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지속하면서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지도 못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한 덕분에 여동생은 전문대라도 나올 수가 있었죠. 공장, 식당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몇 년간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덕분에 저희 집은 조금씩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항상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디 나중에 결혼을 해서는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죠. 그런 엄마의 바람은 온데간데 없이 저는 정말 엉망진창인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답니다. 겉보기에만 멀쩡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던 그 남자는 저를 찍었다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공장에 다닐 때였는데 공장 언니의 생일 파티에 갔다가 그 언니 남자친구의 친구 자격으로 그 남자가 왔었거든요. 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말을 걸던 그 남자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저기 선주씨 맞죠? 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직 싱글이시라고. 듣기로는 남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어봤다고 하시던데 정말이에요?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도 적지 않으신데.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워낙에 먹고 살기 바빠서 뭐. 걱정 마세요. 저는 이런 선주씨가 정말 좋아요. 순수하고 남자 안 밝히는 그런 여자. 그게 딱 제 이상형이거든요. 아니,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무슨 이상형이에요? 저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또 이렇게 10번 찍는 나무 스타일을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튕기는 모습도 완전 제 스타일. 생활력도 좋다고 하시던데 역시 쉬운 여자 아니십니다. 그럼 오늘부터 제가 10번 찍어보겠습니다. 변죽도 어찌나 좋던지 제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청산유수로 말을 했는데 기가 막혔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친한 언니의 생일 파티 자리라서 최대한 웃으며 즐겁게 자리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잘 추스리며 있었고 다들 2차까지 간다고 하는 자리를 빠져나와 먼저 집으로 향한다고 했죠. 그런데 뭔가 뒤가 이상해서 쳐다보니 아까 말을 걸던 그 남자가 저를 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저 쫓아오는 거예요? 다들 2차 가는데 왜 안 가시고 저를 쫓아오세요? 선주씨가 혹시 집에 가다가 이상한 놈들이 찝적댈까봐 그렇죠. 워낙에 아름다우신 분이시니까. 그런 말 마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전 오히려 그쪽이 더 이상해 보이는걸요? 지나친 관심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 얼른 종종 걸음으로 뛰어 도망가듯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조금 지나지 않아 어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아저씨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제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어두운 골목 쪽이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던 그 순간 술에 취한 아저씨가 제 손목을 확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 악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려는데 그 순간 그 남자가 제게 쏜살같이 다가왔습니다. 너 이 자식 뭐야? 술을 처마셨으면 곱게 처마셔야지. 어디서 함부로 이딴 짓을 해? 당신 경찰서 갈래? 혼나볼래? 그 남자는 그때까지도 저쪽 끝에서 저를 따라오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그 위험함 속에서 저를 구해준 그 남자 앞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고 그 남자는 집까지 저를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놀랬던지 제 목소리는 그때까지도 덜덜덜 떨면서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그 남자는 그 틈을 노려 제게 말했죠. 다음부터 선주씨 술 마시거나 집에 늦게 들어갈 때는 제가 항상 모셔다 드릴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무서움에 벌벌 떠는 아가씨가 뭘 그렇게 강한 척을 하셨어요? 오늘 정말 감사해요. 아까 진짜 많이 놀랬어요. 정말 많이요. 알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혼자 다니지 마시고 제가 흑기사가 되어 드릴게요. 10번 찍기 전에 얼른 넘어오세요. 그렇게 그 남자는 그날 이후로 저희 공장에 자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녁도 먹고 친한 언니와 그 남자친구와 함께 술도 한 잔씩 마셨죠. 학창 시절부터 돈 때문에 빡빡하게 힘든 생활만 했던 제게 이런 시간들은 너무나 여유 있고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 대한 호감도도 상승하게 되었죠. 사실 그 남자는 그때 별 볼 일 없는 작은 공장에 다니고 있었고 돈도 그리 잘 쓰지 않았었지만 워낙에 첫인상이 강렬했고 제가 도움을 받았었는지라 좋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첫 연애의 시작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살면서 남자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이때 처음 남자를 알게 된 것이죠. 남자친구가 된 이 사람은 아주 달콤한 말들로 제 기분을 좋게 만들었어요. 예쁘다, 사랑스럽다, 생활력이 강한 모습이 보기 좋다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속삭여 주었는데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이 남자는 말을 정말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저는 이 남자에게 그 말 때문에 정말 여러 번 속아 넘어갔던 것 같아요. 도박과 여자를 좋아했던 이 남자는 저와의 연애 기간 동안에도 이 두 가지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 남자가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몇 번 제 친한 언니가 목격하게 된 적이 있었죠. 여자 남자 단 둘이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자친구인 제게 서운함을 안겨줄 수 있는 건데 둘이 상당히 친밀해 보였고 제 남친이 옆자리에 가서 그 여자의 어깨를 두드려 주기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제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남친을 불러내서 물어봤었죠. 오빠, 정말이야? 정말 술집에서 다른 여자랑 그렇게 다정하게 있었던 거야? 나 다 들었어.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떡해? 그게 선주야. 그래 맞아. 술집에서 술 마셨었어.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절대 아니야. 이 여자 나랑 오누이처럼 아주 오랫동안 잘 지냈던 여잔데 최근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위로 좀 해준 것뿐이야.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는 친한 동생이라고. 동생이랑 그렇게 단둘이 다정하게 술을 마셔? 난 그렇게 안 들었는데? 여자한테는 직감이 있어. 직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오늘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었어. 정말이야. 근데 선주야, 나는 네가 나 말고 다른 사람 말만 믿고 이런 오해하는 거 너무 싫어.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맹세했어.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가 네가 될 거라고.
너밖에 안 보이고 하루 종일 네 생각뿐이야. 다른 여자는 그냥 사람이지 여자가 아니라고 나한테는. 그러니까 나 믿고 우리 평생 함께 하자. 남친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그날도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지 뭐예요. 저는 남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기에 남친이 요리하기 쉬웠을 거예요. 아마 슬슬 구슬리면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로 다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남친과의 연애 기간 동안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어머니는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신 상태라서 많이 왕래는 안 하고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 남친을 제 여동생에게 소개시켜 주었었는데 제 여동생은 제 남친을 보고 절대로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었어요. 저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능력도 많이 없어 보이는 저 남자랑 살면 제가 불행해질 것 같다고요. 그래도 저보다는 몇 번의 연애를 거쳐 동생은 남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저는 그 남자에게 저의 순결을 다 준 상태였고 마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결혼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엄마는 남친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아빠 돌아가시고 이 집안 생활비 버느라 제대로 자기 삶을 살지도 못했네. 그러니 결혼해서는 부디 가정 생활비 때문에 힘들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남들 평범한 주부들처럼 아이 낳고 집안일 하면서 그저 평온하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네. 다른 건 다 몰라도 제발 그거 하나만은 좀 약속해 주겠나? 그럼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어떻게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하겠어요. 열심히 벌어서 선주가 힘들지 않게 제가 노력할게요. 맹세합니다 어머님. 엄마와의 약속을 하고 저희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았기에 반지하 월세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3년 안에 이 집에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기로 약속했죠. 저는 결혼을 해서도 공장에 다녔는데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하면서 수당을 벌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단칸방 살림을 청산하고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곧 아이도 생길 텐데 아이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매월 큰 금액을 적금을 들자는 약속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남편과 생활을 약속했는데 첫 석 달은 그런대로 잘 지켜나가더니 넉 달째 되던 때부터는 남편이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오늘은 내가 좀 쏠 일이 있어서 돈 좀 썼어. 이번 달엔 적금 다 못 낼 것 같은데. 여보, 우리 약속했잖아. 당분간은 좀 허리띠 졸라 매자고. 어떻게? 그래도 사람이 돈 한 푼도 안 쓰고 맨날 궁상만 떠냐? 괜찮아. 앞으로 또 모으면 되지 뭐. 그래 여보. 그럼 이번에는 내가 야근을 더 해서라도 메꿀 테니까 다음 달부터는 오빠도 꼭 다시 해줘. 알았지?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 돈 얘기는 그만. 그렇게 해서 그달의 적금이 빵꾸난 것을 제가 메꾸었고 그 다음 달, 그 다다음 달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어떻게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제 약속을 어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말도 하지 않고 대충 둘러대기만 하는 남편을 믿을 수도 없었고요. 제 여동생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노발대발하면서 아이 없을 때 빨리 헤어지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형부 눈빛이 뭔가 이상하다니까. 봐봐. 벌써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 혼자 놀고 먹겠다고 저러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래? 앞으로 안 봐도 비디오야. 뻔하다고. 말도 안 되지. 너무 형부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래도 퇴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다 주고 이것저것 노력해.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한 번? 앞으로? 언니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는 거 형부가 맨날 약속 안 지켜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한 번이야?
신혼 초부터 약속 안 지키는 놈인데 앞으로 얼마나 언니의 약속을 우습게 알겠어. 언니 아직 아이 없으니까 최대한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봐. 응? 동생의 말에 저는 화까지 내버렸었어요. 형부를 너무 우습게 알고 말하는 동생이 그때는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결혼해서 남편이 지키지 않은 적금 금액 때문에 저는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지냈었는데 그때 임신이 된 걸 알게 되었어요. 입덧까지 심하고 몸이 좋지 않아 야근까지는 할 수가 없어졌고 결국 적금은 해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안에 그 집을 탈피한다고 말은 했지만 저희는 한참이나 그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임신을 하고 안 좋은 몸으로도 막달까지 공장을 다니기는 했어요. 남편이 밖에서 쓰고 남은 월급으로는 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아이를 낳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니 제가 당장에 일을 하지 못했고 남편은 더욱더 밖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제게 여자로서 다가오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버렸죠. 하루는 제가 아이를 먼저 재워놓고 남편에게 여자로서 다가가려고 해보았지만 남편은 저를 매몰차게 거절해버리더군요. 그 행동을 보고 앞날을 직감했었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눈물만 흘리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참고 있었죠. 아이가 커가면서 남편의 행동은 점점 가관이었습니다. 아이 돌잔치를 하는 날 제게 아주 당당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지인이 사업을 할 건데 같이 하자고 했다면서 신나하는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당장에 아이를 키우려면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더 이따가 하라고 만류했지만 제 말을 들을 남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해야 했고 아이는 제 동생이 봐주다가 어린이집도 보냈다가 또 동네 아주머니에게 알바비를 주고 맡기기도 했다가 할 정도였죠. 아이는 안정적으로 엄마가 키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돈이 있어야 아이를 키우고 생활을 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출근을 위해서 억지로 모유 수유를 끊어야만 했던 그날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제 젖을 물고 싶어 안달이 나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은 시끄럽다는 말을 하면서 한숨이나 쉬고 있고 아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려요. 남의 손에 자라다 보니 제 아들은 또래에 비해서 투정도 부리지 않고 의젓하게 자란 편이에요. 제게 무엇 하나 사달라고 조르는 일 없이 조용히 기다릴 줄 알고 술에 취해 아빠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아빠를 지켜보기만 하는 눈치도 빠른 아들이었죠. 남편은 처음에는 아이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원래 아이가 너무 어리면 아빠와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죠. 그나마 커가면서 자신의 외모를 쏙 빼닮은 모습을 보니 나중에라도 아들에 대한 애착이 생겨서 다행이었지 뭐예요. 하지만 남편은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진짜 너무 심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저와의 부부로서의 관계는 거의 하지 않았고 대신 심각할 정도로 밖으로만 돌았어요. 밖으로 돌아도 생활비라도 따박따박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놈은 어떻게 된 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번지르르한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막 시작 단계라서 아직은 좀 그런데 진짜 잘 될 거라니까. 나 믿지? 응? 당신 남편 나 믿지? 근데 여보, 지금 아이도 한창 자랄 시기고 우리 이사도 가야 하잖아.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줘야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제까지 나 혼자 벌어서 생활할 거야. 아이도 커가고. 아이 정말
남자가 큰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초치는 소리 할 거야? 자고로 큰일 하는 사람들 보면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잖아. 옛날 위인들 봐봐. 다 그렇지. 어디 집구석 부잣집인 사람 봤어?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게 되는 거라고. 나중에 잘 되면 나한테 절이나 해.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을 믿어달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바보같이 저는 제 첫 남자인 남편을 인생 마지막 남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푼 두 푼 진짜 미친 듯이 돈을 모았어요. 제가 온 생활을 책임져야 했고 중간중간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 비용까지 다 생각을 했어야 했거든요. 월급을 받아서 그 중에 반은 무조건 따로 빼서 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고 아주 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절대로 꺼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제가 모아둔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봉투는 분명히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은 거의 바닥이 나 있던 상태더군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다가 혹시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쳤나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6살밖에 안 되었었는데 그런 상상을 하는 제가 얼마나 못난 엄마입니까? 그런데 결국 남편이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도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버렸어요. 제 여동생이 남편이 의심된다면서 끝나고 어디를 가는지 몰래 뒤를 쫓아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하우스라는 도박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제 남편이 사람이 아니라면서 제발 그만 좀 살라고 저를 종용했지만 저는 아들을 봐서라도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심각한 실망을 느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제 자신을 자책하며 남편에게 제발 가정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부탁도 하고 화도 내봤지만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제게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었다면서 자신이 도박으로 돈을 벌었으면 제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거라며 역으로 저를 공격하더군요. 돈밖에 모르는 당신은 아마 내가 그 돈으로 돈 따왔으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감사의 절이라도 했을걸? 남편이 돈 몇 푼 가져다가 좀 재미 좀 받기로써니 그걸 가지고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 넌 돈밖에 모르지? 응? 돈밖에 안 보이지? 이 남편은 아주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고. 뭐? 당신 말 다 했어? 돈 몇 푼? 그 돈 내가 애 남의 손에 맡기고 입술 다 부르터가며 야근까지 해서 모은 돈이야. 당신이 생활에 관심이나 있어? 돈 한 푼 안 갖다 주고 무능력한 놈이 뭐가 어째? 도박으로 날린 걸 무슨 자랑으로 말해? 네가 가장이니? 아이 아빠 맞아? 아유, 아주 여자로서 정내미가 뚝뚝 떨어진다. 야, 다른 여자들은 나 멋있다고 난린데 너는 무슨 나를 소, 닭 쳐다보듯이 하면서 개무시하냐? 너 이거 후회할걸? 너 나중에 사업 대박나면 너 같은 여자는 쳐다도 안 볼 거야. 남편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듯 했어요. 아니면 이런 본 모습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하도 힘든 표정을 하고 있으니 가끔 만나던 여동생이 화를 내더라고요. 애초에 자신은 알았다고요.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무능력함과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이 눈에 보였는데 제가 여동생 말을 듣지 않았었다며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때 여동생도 결혼을 해서 남편이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 저를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도 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언니가 나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고등학교도 포기하고 생활비 벌어서 나 도와줬는데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언니. 왜 언니한테 이런 인간이 나타나서는. 동생은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꼬깃꼬깃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10만 원을 주며 이 돈으로 당장 오늘 고기부터 사 먹으라고 했어요. 좋은 음식 먹고 기운을 내야 또 힘을 낸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일 줄로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앞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애써 저 자신을 위로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편은 아들이 커가면서 아들에 대한 애착은 커 보였지만 행동은 전혀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쾌락만 추구했죠. 남편의 바람기는 결혼 전부터 어느 정도 예감은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도 여자에 대한 추문은 끊이질 않았어요. 특히나 사업을 한답시고 아는 형과 함께 어울려서 놀면서 얼마나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고 다녔는지 나중에는 어떤 여자가 저희 집에 전화를 걸어서 제 남편이 자신을 두고 또 바람을 폈다며 저희 집을 불을 질러 버린다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쓰레기 같은 짓을 남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왜 이렇게 참고 답답하게 사느냐 하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막상 되어 보면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몇 번이나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아들이 20살이 되면 그때 남편과 갈라서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남편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때면 애써 남편을 개 닭쯤으로 생각하고 절에 가서 미친 듯이 절만 하면서 참았고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아들을 데리고 동네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고 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아들은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죠. 제가 힘들다며 친구들이 다 다니는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문제집도 친구들이 다 풀고 난 것을 지우개로 답을 지워서 쓰는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못난 부모 만나서 네가 정말 고생이 많다. 근데 약속해. 엄마, 너 대학교 보내줄 거야. 그리고 학원도 보내줄게. 엄마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네 학원 보내주고 대학교 보내줄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집 풀지 말고 당장에 갖다 버려. 응? 엄마, 아니야.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그래. 엄마, 나는 엄마가 엄마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는 아니잖아. 아빠는 나한테도 말만 좋게 하고 행동은 하나도 안 하시는 분이잖아. 엄마 너무 불쌍해.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이제는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다 아는 듯 했습니다.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쓰레기 같은 지 아빠보다도 훨씬 많은 이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딱 아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만 버티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차곡차곡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모아뒀어요. 또 저번처럼 남편이 몰래 가지고 튈까봐 이번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모르는 곳에 숨겨뒀죠. 그런데 이놈이 또 어떻게 귀신같이 돈 냄새를 맡았는지 이번에는 대학 등록금을 모아놓은 돈까지 손을 대더군요. 아들에게 대학교 입학식에 멋진 정장 하나 사입히려고 등록금에 몇십만 원을 더해서 모아둔 돈을 홀라당 가지고 날라버린 것입니다. 아들이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하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아들에게 인간 이하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 술에 취한 남편의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야, 이런 쓰레기 같은 놈아.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그 돈 네 아들 대학 등록금이야. 학원 하나 안 다니고 지 혼자 알바까지 하면서 공부해서 간 대학 등록금이라고. 그 돈을 네가 홀라당 가져가? 어떻게 네가? 아빠라는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이거 놔. 아, 나도 마음 아파 미치겠다고. 뭐? 다 끝나긴 뭐가 끝나.
네가 마음이 아파? 너 같은 짐승 같은 놈이? 너 이 돈 어디다 썼어? 평생을 아주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준 놈이 이 돈 어디다 썼냐고? 당장 찾아와, 당장! 없어. 찾아올 수도 없다고. 선물로 다 사줬는데 뭘 찾아와. 명품백이 어디 한두 푼 하는 줄 아냐?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사랑한 여자 명품백 사줬더니 나 버리고 떠나더라. 그래도 난 사랑했으니 후회는 없어. 뭐가 어쩌고 저쩌지? 사랑? 명품? 너 정말 네가 그러고도... 야,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알겠냐? 내 마음을. 나는 진정으로 사랑했었으니까 그 돈 후회는 없다. 사랑과 바꾼 돈이라고. 어이구, 이놈의 바보 같은 머저리 인간아. 네 아들 등록금을 사랑으로 써? 사랑? 아이고, 기가 막혀서. 저는 그 순간 뒷목이 짜릿하게 올라오면서 심각한 두통을 느꼈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있던 아들은 재빨리 나와 저를 돌봐줬고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제발 아빠와 헤어지라고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는 제발 헤어져. 엄마 그동안 나한테 그래도 내 아빠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미워해. 아빠가 사람 같아야 안 미워하지. 엄마는 왜 맨날 평생을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데. 엄마, 제발 이제 그만 참아. 제발. 이제는 내가 이혼시킬 거야. 엄마 아빠 내가 이혼시키고 엄마도 여자로서 행복하게 새 인생 출발하게 할 거라고. 병원에서 아들과 저는 서로를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들은 제 여동생과 남편의 상간녀를 추적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상간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저와 남편에 대한 이혼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 또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복수를 하자고 마음먹었죠. 이대로는 내 인생이 억울해서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상간녀에 대한 얘기를 일부러 끄집어낸 후 모든 대화 내용을 녹취해뒀어요. 이놈의 바보 같은 인간이 술에 취해서 아주 상간녀에 대해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참 속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저는 그걸 가지고 그 길로 상간녀의 집에 찾아가 상간녀에게 보란듯이 녹음된 파일을 틀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보니 진짜 저희 남편이 사준 것으로 보이는 아주 비싼 명품백이 떡하니 보이더군요. 상간녀는 처음엔 누군지 모르고 문을 열어줬다가 여동생과 저 그리고 제 아들까지 합세에 쳐들어가니 당황해서 저희를 쫓아내려고 했었어요. 제 남편 이름을 물으니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당장에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하지만 이미 녹음 파일은 틀어져 있는 상태였고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경찰 부른다? 난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장 나가요. 당장! 저기 여보, 이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걸 짓거리고 있어. 이 사람들 미친 것들이야. 신경 쓰지 마. 경찰? 네가 문 열어줘놓고 뭘 딴소리야. 우리가 불법으로 문 따고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 너 진짜 내 남편 몰라? 내 남편이랑 너 소개시켜준 그놈이 너에 대해서 다 불었어. 술 취해서 네 이름부터 전화번호 그리고 집 주소까지 다 알려주더라. 네가 아주 꽃뱀처럼 내 남편한테 들러붙어서 이것저것 다 빼먹었다며? 저기 보이네. 저 비싼 명품백도 내 남편이 사준 거고. 네가 이런 집안 형편에 저런 걸 어떻게 사겠니? 순간 그 집에 있던 상간녀 남편이 방에서 나왔길래 제 남편이 술에 취해 상간녀에 대해 말한 내용을 고스란히 들려줬죠. 상간녀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눈빛을 보이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상간녀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며 당장 나가라고 거칠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기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쓰레기 같은 자식 버렸으니까
당신도 당신 마누라를 버리던지 교육을 잘 시켜 데리고 살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 대신 다시 한번 이런 꽃뱀짓하고 쳐 돌아다니면 그때는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고 동네방네 소문내서 족쳐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아셨죠? 그렇게 저희 3인방은 그 집을 박살내고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 그동안 채기가 있던 속이 확 내려가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들과 여동생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곳은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여태껏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면서 실질적인 가정의 기여도에 대해서 들어보시더니 재산 분할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사람이 또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막 흘러서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는데 얼마나 남편이 쓰레기고 엉망이었던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아들 지키려고 참고 참으면서 눈 감고 귀 닫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 밖으로 끄집어내보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간 이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렇게 집으로 가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은 이제서야 자신의 아들이 눈에 들어왔는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분신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달라며 냉정하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나마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래도 저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호칭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제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기대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고 엄마 그만 괴롭히세요. 뭐라고 이놈아? 너 이 녀석이 어떻게 지 애비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도대체 네 엄마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래?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넌 내 분신 같은 놈이야 임마. 분신한테 이렇게 하세요? 지난 20년간 가정 내팽개치고 실컷 놀고 즐기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딴 가정 같은 건 애초에 중요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얼른 나가세요. 이 집 구하는데 단 1원도 안 보태고 오히려 방해만 하신 아빠 더 이상 얼굴 마주하고 한 집에 있기 싫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말이면 다 한 줄 아는. 너 이거 한번 맞아볼래? 남편은 화가 나면서도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버린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할 줄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말로는 맞아볼래 라고 했지만 자신보다 키도 덩치도 더 커진 아들을 어떻게 때릴 수가 있겠어요. 아들은 울면서 남편의 옷가지들을 큰 가방에 넣어버렸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맛있는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고기를 구워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흘렀지만 애써 저희 모자는 서로의 눈물을 못 본 척 했어요. 그냥 그 시간을 즐기기로 결정했죠. 아들이 그렇게 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지 남편은 술에 취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이년아, 넌 네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들이 그 모양이냐?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빠한테 그런 말을 짓거릴 수가 있어? 아들 교육 너무 잘 시켜서 애가 인성이 올바른 애이다 보니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네. 앞뒤 분간 못하는 놈이었으면 지 아빠한테 그런 말도 못하지 않았겠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착하고 인품 좋게 내가 키웠다 이놈아. 너 내 돈 들고 나가서 딴 년들하고 놀아나고 도박하고 그럴 때 나는 뼈 빠지게 일하면서 내 자식 키웠다고. 이런 미친, 아주 모자지간이 똑같이 나를 쓰레기로 만드는구만. 너 쓰레기야 이 나쁜 놈아. 이혼 도장이나 찍어서 법원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내가 마련한 집은 당장에 뺄 거니까 그 집 가봐야 소용없어. 어디 살지 그 궁리나 하고 네가 명품백 사준 사랑했던 그년한테 가서 같이 살자고 애원해 보든가. 저는 그 후로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남편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횡포를 부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바로 부동산에 얘기해서 전셋집을 빼달라고 했고 집을 구할 때까지 아들과 둘이 친정엄마가 계신 곳에 가서 생활했습니다. 그 모습이 딱해 보이셨는지 친정엄마와 여동생은 자신들이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저를 도와주셨고 저는 그 돈까지 보태서 아들이 살 수 있는 괜찮은 집을 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고요. 저는 그 길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 성인이 된 아들의 양육권까지 주장했지만 말 같지도 않은 주장에 모두들 어이가 없어 했죠. 끝까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들의 아빠로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던 남편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태껏 그랬듯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 그래도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야. 그리고 너를 많이 사랑하기도 하셨어. 다만 다른 것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절제를 못해서 여러 가지 실수를 참 많이도 하셨다만 그래도 네 아빠라는 건 항상 잊지 말고 너무 미워하지는 마. 응? 알겠지? 그래요, 엄마. 이제 엄마는 아빠 걱정 그만하시고 엄마만 생각하세요. 아셨죠? 아들은 끝까지 저를 생각해주는 참 착한 아들이더라고요. 비록 제가 남편 복은 지지리도 없었지만 아들 복은 많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알바를 하며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모은 아들의 등록금이 남편의 상간녀 명품 사주느라 다 없어졌지만 아들이 모은 돈과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제 여동생이 보태주어 그렇게 아들은 대학생으로서의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대견하고 듬직한 아들에게 번듯한 양복을 하나 사줬습니다. 누가 봐도 멋진 옷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급스러운 옷을요. 남들에게 자랑이라도 하고 싶더군요. 이놈이 바로 제 아들이라고 말이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남편의 상간녀는 자신의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명품백을 선물 받고 하다가 들켜서 머리채를 잡히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퍼졌다고 하더군요. 제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던 형이 얼마나 입이 싼지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말을 해준 덕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저와 이혼한 후에 그 상간녀를 또 찾아가 만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보기 좋게 차였다고 들었어요. 상간녀에게 또 다른 애인이 생겼던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역시 사람이 아닌 것들은 끝까지 사람이 아닌가 봐요. 이게 저로서는 그 두 년놈들을 향한 인생 최대의 복수라고 생각해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들은 그 후로 아주 멋진 청년이 되어 군대도 다녀왔고 저는 연로하신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남편 빚 갚느라 고생,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만 하시던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는 몸 이곳저곳이 아파서 많이 외롭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제는 저와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나니 아들은 전 남편을 가끔씩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아들이 자신이 번 돈으로 저와 친정엄마 옷을 사오기도 하는데 그때 남편 옷도 샀다고 했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들은 아빠를 용서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아빠이기에 아들로서의 도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이에요. 저 이 정도면 인생 헛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식 교육 정말 잘 시켰죠? 징글징글했던 제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보물 같은 아들은 제 곁을 항상 잘 지켜주고 있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살 거예요. 사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먹으면서 남은 여생은 좀 즐겁게 웃으며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좋다고 들이대는 남자도 있는 걸 보면 제가 아직은 여자로서 괜찮은 것 같나 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늘 행복하세요.